미국이나 유럽 각국의 비참한 상황을 계속 얘기 드려왔는데 우리도 그러한 대유행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감염 상황은 전국 유행의 문턱에 서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달 중순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이후 보름째 세 자릿수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고려해서 방역 조치를 2.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제 371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80% 가까이는 수도권에서 나왔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인 건가요? 사실 지금 이 상대적입니다. 진단할 수 있는 곳이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에 많고 예.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늘리긴 했지만 한 2주 전만 해도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았거든요. 제가 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냐면 7월 말 8월 초에 시작됐던 확산세, 즉 여러 가지 휴가, 연휴, 장마, 수해 등으로 많이 밀접되고 개인 방역이 아무래도 좀 해이해졌던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8월 13일, 14일 주의해야 될 것 같다. 집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또 우리가 임시 공휴일이 있으면서 우리가 확대되는 때 이동을 자제해야 된다 할 때 메시지가 일괄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은 확산세로 더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런 숫자들, 320명, 441명 나오는 숫자들은 사실 그 7월 말 8월 초에 그런 숫자가 아닌 이 8월 15일 전후에 임시 공휴일의 이동, 그 다음에 여러 모임에 통해서 집접, 그리고 거기에서 추적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 확산세가 왜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1000명이 한 군데에 모여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 거랑 10명이 100군데에서 확산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문제는 그 10명이 또 다른 10명과 접촉을 했는데 증상이 없고 또는 검사를 받지 않아서 2주가 지나서 이제 오늘이 그 8월 14일, 15일, 16일, 17일에 그 2주의 잠복기가 되는 골든타임이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다행히도 증상이 없고 지나가서 당신은 모르죠. 하지만 본인이 누구에게 전파를 했는데 본인은 추적의 고리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한폭탄을 넘긴 겁니다. 네. 그래서 넘긴 상태에서 좀 더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더 촘촘히 검사를 하면 숫자가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주말 지나서 조금 검사가 떨어지면 적게 나온 걸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이는 숫자는 그 수학자의 그런 계산과 정은경 본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는 숫자가 다가 아니라 2배 또는 5배 이상 현재 존재하고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하면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검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평균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사람만큼 전국으로 퍼졌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금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도 보시잖아요. 실제 겪으면서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까? 우선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이제 서울 중심에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러 많이 오세요. 6월 말부터 8월 초까지만 해도 감기 기운이 있거나 에어컨 때문이겠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우리가 3, 4, 5월에 좀 긴장했던 모습처럼 증상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검사하러 많이 오시는데 다행히 환자가 많이 나타나진 않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생활을 잘했던 분들은 열심히 방역에 참여해서 검사를 받는 반면에 의심되는 부분 또는 의심되는 부분하고 접촉했거나 그런 부분 가까운 또 집회를 갔거나 그리고 지역으로 확산됐을 때 본인이 그거에 N차, 2차, 3차의 감염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운이 좋아서 무증상으로 넘어가지만 그분들이 지금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조용한 전파가 아닌 보이는 전파이나 스스로가 지금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전파에 당기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해서 검사를 더 많이 진행하면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동시에
더 많은 확진자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현재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고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방역 당국도 보고 있는데요. 정은경 본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감염병 모델링 전문가들의 유행 예측에 의하면 현재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기하급수적인 그런 확진자의 급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고 또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거나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방역 당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에서 2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300명이 나왔으면 이 300명이 내일 600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뭐 지금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1.5씩 2까지니까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것도 600명은 또 그다음 또 늘어나면 1,200명이 되는 예. 것이고요. 바로 그래서 앞서 자료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정영용 본부장이 이야기했듯이 다음 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최고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2,000명까지 확진자가 그렇게 급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 지금 의료 체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정영용 본부장이 상당한 위기 의식을 지금 아마 국민들에게 이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이게 2,000명이라는 수가 계산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요. 어떤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걸까요? 보통 이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게 예. 뭐 1.5, 2.0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쉽게 3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네. 한 명의 환자가 3명이 됩니다. 예. 그럼 이 3명의 이 한 명은 또 3명한테 가니까 한 명이 9명한테 가겠죠. 네. 그 9명이 3씩 하면 27명이 되고 예. 81명이 되고 243명이 됩니다. 네. 이 독감 같은 경우는 재생산 지수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1 정도 되니까 한 분의 독감 환자가 또 다른 한 명의 독감 환자를 만드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연결고리를 끊으면 되는데요. 네.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하나를 끊었다고 해도 둘을 놓치게 되면 둘이 또 다른 6명을 만들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태원발 확산 얘기할 때도 재생산 지수인 R너치 2.7이다, 3.5다. 그것은 그떤 지표, 보통 우리가 이걸 쭉 종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단면적으로 봤을 때 1.5나 2.0이라고 하지만 흐름적으로 보고 최근 3일간을 보게 된다면 숫자는 3이 넘습니다. 충분히 2,000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수학을 전문하신 분이 계산했을 때 네. 4일 전 계산 숫자를 했을 때 다음 주 초에 하루에 1,000명의 숫자가 나온다고 하는 근거가 나왔던 게 300명에서 400명 확진되기 전에 그 계산했던 숫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주춤했지만 이 통계에 우리가 이 샘플 그걸 표본을 뽑는 데 있어서 표본이 더 많이 가능성이 있는 곳에 표본을 뽑았으면은 더 많이 나올 텐데 예. 그런 표본이 되는 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2주가 많은 분들에게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1,000명의 2배, 2,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수학적 근거와 의학적 추론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더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정부가 이제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조치를 좀 연장하겠다 일주일 더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2.5단계로 격상한 셈인 거죠. 그렇죠. 정부가 애초 마련해놓은 방역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고 2.5단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면 왜 2.5단계를 만들었느냐. 앞서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확진자 이 증가 추세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방역의 이 고삐를 상당히 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예. 원래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로 가면 2단계에서 다음은 3단계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3단계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저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이 경제와 방역은 우리가 다 같이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경제라는 문제 때문에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방역의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고리를
아주 조이는 방법을 최대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5단계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예. 일종의 편법의 수를 쓴 것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부 뭐 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라는 부분을 너무 신경 쓰다가 이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가감하게 3단계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국가의 경제 운영 전체를 다 감안해야 되는 국정 운영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결단하기 힘들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 마련해온 일종의 차선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고심이 그 발표 과정에서도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카드, 3단계는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함께 듣고 오시죠.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신중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예. 정부가 가진 마지막 카드는 3단계다. 그것은 지금 이제 2.5단계로 격상을 한 셈인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보건학을 전공한 경제학자와 감염학을 전공한 의사와 토론을 했다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사실 어제 이런 토론이 있었었는데요. 네. 이 토론의 내용을 쭉 보면 두 분 다 말씀이 맞죠. 왜냐하면 방역의 측면과 경제 운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어떠한 아쉬움이 났냐면 우리가 예전에 완화적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게 지침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단계가 3단계로 단순화되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다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제라든지 방역에 대한 걸 모든 걸 아우르는 어떤 기준점이 조금 너무 단순화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잘 적용될 거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추석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인플루엔자와 더블 같이 오게 되는 우리가 트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예. 두 가지의 그런 감염병이 오는 쌍두마차가 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 이번에 뭐 1.5나 2 왜냐하면 교육부 발표는 이미 3단계였고 다른 쪽은 2단계였다가 계속 문제가 되니까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실질 경제에서 받아들인 것과 방역에서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이 받아들인 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그 기준이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5단계 또는 7단계 어떤 각 방역 단계와 예. 경제적 측면을 나눌 수 있는 단계를 좀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리고 의학적인 견지를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저도 그렇고 이재갑 교수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게 맞습니다. 네. 의학 견지에서. 그렇지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의학적으로만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는 아주 치명률이 높은 에볼라나 이런 질환이 아닌 사회적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정보화 사회에서의 또 다른 질환이라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 2.5단계 그래서 결론을 내린 현재로서는 2.5단계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조금 저희들이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단계는 음식점을 일단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저녁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은 다 지금 안에 들어와서는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교수님. 그리고 이게 그냥 마찬가지로 저희가 쉽게 말하는 테이크아웃 이것만 지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이 카페, 커피숍 같은 경우 아주 유명 브랜드의 그 커피숍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안에서 그러니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는 없고 예. 테이크아웃만 포장해서 갖고 가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그대로 그러니까 영업은 할 수 있습니다. 단 예. 오후 9시 이후에는 예. 그러니까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식사는 하지 못하고 예. 포장해서 갖고 가는 것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이 실내 체육 운동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 이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실내 당구장이라든지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이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또 노인층들이 많이 계시는 요양원들 같은 경우 노인병원 이런 예. 경우는 면회가 금지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조치를 내렸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2.5단계 이번 내용을 살펴보면 좀 감염 위험도가 좀 큰 젊은 층 그리고 아동, 학생, 고령층이 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깜깜이 감염 중에 네. 어떤 특정적인 아파트의 뭐 환기구 얘기도 있고 엘리베이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뭐 미스테리하다, 찾을 수 없다 그러는데 연결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그거와 같은 보호자, 같이 음식을 먹고 사실 우리가 방역의 추적에 있어서 어떤 연결고리를 보면은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최근에 이제 특정 집회에 갔다 온 사람들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밀집되고 실내에서 하는 활동을 하는 학원 예. 또는 아이들이 놀이시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먼저 하냐면 우선 그 연결고리나 역학조사가 어려운 미성년자의 그런 동선 또 하나 60세 이상이 우리가 코로나19의 위험군으로 이미 분류가 돼 있죠. 네. 그게 이제 생활치료센터와 입원을 나누는 그런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예. 그런 경우에 치명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일단 집중적으로 보죠. 예. 중앙아시아의 물류를 대표하는 그 유로 시작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락다운, 셧다운, 아무도 다니지 마, 버스 다니지 마.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것들도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회학적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지금 3단계까지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럴 바에는 3단계가 문 닫는 게 나아요. 문 열어도 손님 하나도 없고 임금이 안 나오고 전기세도 안 나오는데. 이제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손님이 거의 마비돼, 요즘도 힘들거든요. 입금도 못 채워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앞으로는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전국구로 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초기에 3단계를 빨리 시작해서 빠르게 이거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뭐 2단계로 다시 돌아온다든지. 사람이 좀 많은 회사는 재택근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들 무서워하고 하니까 3단계로 올라가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많죠. 예,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3단계 격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목소리가 엇갈립니다. 3단계로 이제 빨리 격상해서 감염 전파를 막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모습인데 교수님께서 3단계로 격상하려면 그 기준점 언제쯤 그러면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지난주에서 이번 주로 넘어올 때 예. 우리 정부에서 정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기준은 이미 충족했습니다. 100명에서 200명 평균, 더블링이라고 해서 하루 확진자 숫자가 2배 가깝게 늘어나는 현상이 2회 이상.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각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미 의학적 견지에서 방역에서 우리가 깜깜이 감염이 5% 이상, 하루 확진자가 얼마 이상 되면은 기준을 나누는 걸로 정해져 있는 우리가 약속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그 약속이 넘은 지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완전한 사회적 이동을 차단하는 그런 것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 코로나19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적 상식과 그런 의학적 근거를 보면 확실히 확산세가 줄어듭니다. 단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줄어들죠.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게 예. 지금 3단계를 하면 내일부터 주는 게 아니라 지금의 환자분들이 확진되거나 또는 무증상 전파가 있는 분들은 우리 사회의 열흘 전 그리고 14일 전의 모습입니다. 네. 따라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국민적인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주저하면서 제가 만든 기준에 의하면 제 스스로 일주일이 좀 늦었지만 지금 300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상의 환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다행인 건 교육부에서 이미 3단계 주라는 걸 선언을 했고 예. 일부 지자체, 광주 쪽에서 3단계 선언을 했는데 네. 이렇게 선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고 국가에서는 500명, 600명으로 올라가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음 주 초에 그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되 일주일 정도로 짧게 진행해서 이 국민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